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이런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가 이미 쫓아와서 각 분야에서 앞서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노동력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인건비만 비싸지 그만큼 노동 생산성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후발주자인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하고의 그런 노동의 경쟁력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또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리기 저리기인 그런 지금 틈새에 끼어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초격차 기술을 그래 각 분야마다 남은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그런 국가로서, 그리고 또 산업이 어떻게 재편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노동의 환경, 이런 전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지금 제가 쓸 때 있는 국민의힘이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또 국민들께 새로운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고 그걸 또 실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고민이 저는 없이 저는 이런 감동들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보는데, 적어도 이 탄핵을 당하고 이 선거를 치러서 정권을 또 잃고 한 이런 상황 속에서의 처절함과 그 다음에 이 반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의 처절한 반성 속에서 미래에 대한 이 비전을 도시에 갖춘 추구를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모두 무기력한 그런 상황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적어도 지금 그 노선 투쟁, 노선 싸움 이런 속에서 저는 그 국민의힘이 몇 개월 동안은 그냥 완전히 상처투성이가 될지언정 그런 싸움이 필요하다. 그 투쟁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새롭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그냥 대충 덮고 가게 되면 그 환부는 또 언젠가는 또 다시 또 나가거든요. 그래서 환부를 도려내는 환부 탈퇴의 그런 마음으로 당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적 쇄신도 필요하고 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도움적인 책임,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또 당이 나아야 될 방향, 비전도 제시하고 이러한 다양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고 또 제대로 밝은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시면 걱정입니다. 네, 다음 의대일 김정은 기자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3주년 벌써 3주년이 됐습니다. 이제 최근에 장관을 임명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그 지사님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강한 정치적인 그림을 갖고 계신데요. 앞으로 동해우서 자주 이제 만나실 거로 보는데, 그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사님이 내년 6월 충남도지사 재선 도전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출마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지사님 공약 1호인 데이빌리 메가시티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부상 단계에 와 있고 성과나 어떤 면인지
그거는 좀 이거는 뭐 이제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금세 뭐 어떤 성과를 내리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지금 어느 단계까지만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전혀 연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름 숫자를 뭐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제가 국회의원 시절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전 후보 시절이나 아니면 뭐 이런 때 좀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할 텐데 이거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을 하는 부분도 수혜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인 분이라 저는 잘하는 부분들도 저는 많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를 또 살려야 되겠다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경제 회복으로 해서 돈도 풀고 지금 그러는데 저는 뭐 이렇게 되면 조금 반짝으로 경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저는 아주 희망적이지 좀 못하고 오히려 좀 어두운 그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경제라는 그런 부분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재정을 갖고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첫째는 주거시장 문제를 유연성 있게 저는 개선을 좀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요. 주거시장 문제를 각 분야마다, 각 산업마다, 기업들마다 입장이 틀린 그런 상황 속에서 노사간의 합의를 하든가 아니면 기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한 상태에서 구성원들 간에 이 합의를 통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주거시장 문제에서 R&D 분야에서 어떻게 주거시장 이런 부분을 지킬 수 있습니까? R&D 분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영감이 떠오르고 필이 떠오르면 밤새울 수도 이러고 그 다음날 또 하루 쉴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이거 주거시장 이런 부분에 맞춰서 없고 저는 강연경들 같은 경우는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봐요. 그냥 어떻게 연극인이나 R&D 분야가 공무원들 출퇴근하듯이 그다음에 생산량을 출퇴근하듯이 출퇴근합니까? 이런 속에서는 저는 어렵다 생각하는데 두 번째로는 지금 상법이라든가 아니면 노란물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손질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업의 그런 왕성한 활동을 전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 국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민주노총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놀랐어요. 왜냐하면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서도 제일 한쪽으로는 치우친 이런 입장이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약간 정의되기 비슷한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민주노총과의 공생관계 그다음에 동업자관계를 끊지 못하면 저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우려가 사실로 돼서 민주노총의 그런 출신을 독립보장을 완친다는 게 당연히 기업한테 주는 이 시그널적 그런 측면에서는 엄청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사 출마 이런 부분들이 1년 넘었으니까 요즘 몇 개월 앞으로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지금까지 그랬지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도민과의 계약이 4년짜리잖아요. 3년이 지났고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저한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1년 마무리 잘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고요. 그리고 이제 베벨리 부분은 저는 베벨리 부분은 지금 저희 또 자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과제들을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와 함께 공동으로 가는 그런 과목을 선정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순환철도라든가 한두 가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진행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것을 좀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50년도까지거든요. 2050년도 앞으로 25년 계획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베벨리 그래서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처럼 샌프란시스코만을 활용한 그런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듯이 우리는 아산만을 활용한 그런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50년, 100년의 미래의 동굴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런 계획들을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 계획들을 만들고 발표하고 어떻게 가야 될 건가 하면서 경기도 공동 과제하고 또 우리 충남이 가야 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이미 과제를 선정을 큰 자체만으로도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유경제구역청이라든가 아니면 자유구역 분리지역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국회하고 협의해서 자유경제구역청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청 결정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림들을 그려나갈 거고 그래서 지금 아산, 당진, 그다음에 천안 이런 각 그 시들하고도 이 아산만 일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넣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넣을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산도 이제 동부 지역보다는 이제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디테일하게 앞으로 큰 틀 속에서 베이비 속에서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것인가. 천안은 지금 이제 서북부 지역에 120만 평의 주차부지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지가 괜찮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큰 틀 속에서 넣고 그걸 또 디테일하게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손으로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면서 지금 추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김영수 비상대책위원장을 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지금 이재명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약간 허니문이다 이런 의미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난 모든 발언에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제대로 예행이 되지 않으면서 계속 약간 공약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지난해에서 여당이었다가 이렇게 소속이 이제 야당이 되시면서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를 좀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그 과정에서 혹시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 또 방법론적으로 오히려 편해진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키고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 그 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정말 남은 1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떻게 보면 답을 세울 만한 그런 시점은 올 텐데 그런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시기까지 다 하면 제가 전쟁이고요. 근데 공공기관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충남이 가해된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들 그다음에 SOC 이런 부분들은 여야 대통령 후보들한테 전달을 했는데요. 양쪽 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저는 잘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조기 대선을 통해서 그 다음날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대통령 취임하면서 일하면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그분께서 약속했던 5년 동안의 그런 공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5년 동안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또 그 안에 세부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공공이 이제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들 목소리 입장을 내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국가사업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시도시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커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큰데 초청권들이 여야를 떠나서 함께 모여서 초청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초청권의 그런 미래의 그런 필요한 큰 사업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천이 이행이 될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볼때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문재인 의원들께서 대통령 이미 쳤기 때문에 또 말을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오로지 그냥 호랑이처럼 이재명 대통령 그 신기나 살피는 이런 형태로 국회의원들이 갔으면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좀 지켜보아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보니까 신기만 이게 살피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실용적이고 또 표식을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민한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속하고 저기서 약속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 종합학교 문제도 종합학교 문제도 저쪽도 전북도 남부 얘기도 있고 또 이쪽에서도 이쪽 얘기도 있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실무자에서 국정기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잘 판단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목소리 내는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데요. 목소리 내주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어느 시점까지는 서로 친하게 지내는 어느 시점 되면 좀 각지고 그래가지고 기간을 따져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그런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생각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충남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속에서 충남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실현수를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자고면하지 않고 충남 도민과 또 충남도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노하고 저는 양보하고 그다음에 눈치 보고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저는 나아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울수록 무엇보다 그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는 나라가 다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년 동안에 많은 성과를 내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청년 정책에 좋은 성과가 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래된 얘기지만 안희정 지사 때부터 도청을 출입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농촌 개혁을 한다는 말은 많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말 억대연봉의 스마트팜 청년농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년 남으신 기간 동안에 그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가운데 너무 방대하니까 다른 이야기 하실 수는 없을 거고 제가 지금 훑어보니까 5대 핵심 과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한 말씀 해주시고 특별히 농촌 구조 개혁 부분에 희망적인 분위기를 좀 전환하는 의미에서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농촌 문제를 양곡관리법 뭐 이런 부분들 법 내는 부분은 진짜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양곡관리법 같은 뭐 그거 같은 거 그래서 본다면은 한 일주 가까이 그래서 남은 의사들 같은 경우 다 사들이는 걸 조정만 드리는 게 아니고 또 그 관리비까지도 또 청구를 하고 기존 지금 이 수매 그런 규정에서 국가의 수매하고 하는 부분 또 그 관리하는 부분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1년에 7천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래서 뭐냐면은 이 하나 챙겨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저는 농업을 구조화 시스템을 바꿔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서 뭐 이제 옷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 재고 남는 부분들은 다 매입하고 사들이고 오래가고 뭐 장사 얼마나 하죠. 앞으로 많이 남는데도 그냥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또 그렇게 뭐 재고 같은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적게 수익이 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장사 사업이라는 거 당연히 뭐 상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농촌을 어떻게 보면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줘서 제대로 농촌의 사업을 최하 연결 전적으로 이상을 달 수 있는 그런 모든 농가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바꿔줄 건가 그 구조와 시스템 바꾸는데 국가 예산을 써야지 그냥 돈을 놀아주듯이 그냥 뭐 가슴을 좀 오가지 않고 그리고 쉽게 얘기하자고요. 지금 농촌에 인구들이 없다고 그다음에 인구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농촌의 인구를 어떻게 늘립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농촌에 옛날에는 15가구에게 20가구 정도가 농사 몇 마디씩 짓고 해가지고 보면 또 소나 키우고 그다음에 뭐 망을 키우고 호법에서 아이들 뭐 대에서 키우고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적어도 15개, 20명 정도가 농사짓던 부분을 수도작으로 따진다면 병사라면 지금 100마디 이상 가까이 혼자 충분히 짓는데 엊그제 누가 그러는데 800마디 정도를 둘이 짓는다. 그럼 400마디씩 짓는 거 아니에요? 400마디씩 짓는 한 8만 평씩 짓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농촌에 인구를 늘릴 수가 있습니까? 뭐 먹고 삽니까? 지금 꼭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타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2만 평의 보름사를 해서 연봉 5천 정도 나오는데 2만 평 가지고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한 20명 정도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20명 정도가 거기에서 그 연봉 5천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그 구조 속에서 이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팜이 금융 지원부터 해가지고 시설, 재배, 그다음에 나중에 유통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민하고 해서 지금기 동안 253만 평의 스마트팜을 짓고 청년동 한 9,000명 정도 비용을 시켜서 한 3,000명 정도는 농촌을 작업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지금 농촌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좀 어려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했지만 자연불화 100가구 정도가 살던 그런 농촌의 자연불화는 지금은 이제 20가구, 30가구 정도 앞으로는 사는 형태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20가구, 30가구 사는 속에서 몇 가구 정도는 아이들 키우는 그런 노동가가 되고 아이들 키우는 그런 이 젊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농촌. 그래서 노장층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그러한 농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농촌이요. 이게 엉망이잖아요. 그래 누구든지 지금 농림부 장관도 얘기하고 농림부나 대통령도 얘기하고 누구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303평 이상이면 농업인이라고 그러는데 303평이면 텃밭인데요. 303평 농업인이라고 그러고 1년 동안에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 그런 팀의 소득이 있으면 농업인이라고 그러고 3개월 동안 농업인만
이러면 농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농업입니까? 1년 내내 일을 가지고 쉬는 날이 있겠지만 그리고 죽어도 자기 직업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의 그 연봉에 최저임금 연봉의 한 반 정도 이상은 수익이 저게요. 농업을 해서 다른 이런 정도가 돼야 농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이 부업을 하든 아니면 기타 이렇게 알바를 하든 또 어떻게 살면서라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농업인 규정도 1000평 이상만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판매 수로 이 정도 조금 올리면요. 220만 정도 되는데요. 좀 농업 인구가요. 근데 한 70만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70만한테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생각을 나누셔서. 직불금 120만 원 주죠. 농업인 수당 120, 30만 원 주죠. 240만 원이잖아요. 여기다가 의료보험 반 주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기타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연세를 늘려가지고 1년에 300만 원 가까이 줬어요. 1년에 300만 원 가까이 줬는데 농업인 규정만 좀 하와서 좀 현실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나이로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별로 안 아프고 그냥 대충 생각하면서 환자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무늬만 농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농촌에 어떻게 좀 국가 재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조화 시스템을 바꿀까 이런 고민들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2주가 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농업인들도 정년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70, 한 20, 30세 이 정도 되면 정년하고 자식한테 물려주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땅의 경영 이양은 젊은 사람들한테 이양이 돼야 되고 하는. 그래야 이게 이 땅 수요는 순환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경영은 이게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농촌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서 그런데 그 5개 핵심 사항 이 부분들은 그냥 자료로 이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네. 관련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법 등 포함한 이른바 농민 민생 사법이 이르면 7월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법안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농정 방향과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노지사님은 어떻게 대응하면서 조정해 나가실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양육관리법 얘기했는데 첫째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두 번째는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더 농토를 경영이양을 안 해요. 경영이양을 안 치죠. 왜냐하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논 7-8가지 가지고 있는 분이 쉽게 농촌에 90 먹은 분들 100세 드시는 분들도 지금 자기가 농부로서 그대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120만 원을 예를 들어 나온다고 그러면 120만 원을 받고 이 동네에 농기 가지고 있는 분한테 너네 모래기할 때 우리 것도 모래기 해줘라. 그 다음에 너네 도약할 때 우리 것도 해줘라. 그 다음에 탈곡 이제 수확할 때 수확 해가지고 수확까지 다 꺼내줘라. 120만 원이면 일구들까지 다 돼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쌀 나오면 7마디 정도 4,700, 30가가 되겠죠. 2, 3분 600만 원 정도 있죠. 그러니까 130만 원 정도를 국가에 나오는 그런 기타 이런 부분들을 갖고 동네에 농기 가지고 있는 사람 꼭 줘달라고 그러고 그 수매까지 다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한 5, 600만 원 가지고 와요. 그러고 하니까 이거 놓겠어요? 이거? 안 놓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몇 년 단기적으로 복지 개념으로 가야 돼요. 농촌에 복지 개념으로 가고 농업은 산업의 개념으로 가야죠. 산업으로 개념으로 가야 이게 농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나이 드시는 분들, 나이 드시는 분들이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짐승입니까? 죽을 때까지 이러니까 90 먹을 때까지 죽어도 70대 중반적으로 돼서는 80대 중후반 이게 평균 수명이라고 그러면 10년 정도는 가족과 함께 좀 텃밭 정도 가고 여유 있게 농촌에서 사는 그런 삶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지 않고 그냥 뭐 하나 문제 있으면 그냥 뭐 여기다 추정 밑에 추정 하나 더 달고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진정한 국민들을 생각하면 저는 진정한 농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봐요.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또요. 요즘은요. 농촌에도요. 이 부인부 빈빈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의 농사든 아니면은 본인이 많이 짙은 이 수작 같은 경우도 몇백 마디 되는 사람은 연봉이 몇억 정도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쌀을 생산을 해가지고 이 판매를 못하는 그 다음에 또 좀 값을 좀 싸게 시장에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국가에 사준다? 그렇게 하면 지금 농촌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농민들한테 도움되는 일이 많이 아니에요. 농촌에서도 소득이 1억, 2억 되는 사람들의 그런 오히려 더 이 도움을 주는 이런 구조의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만 한다고 생각하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입장을 입장을 분명하게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선 과정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 호남 주목공약 문제하고 현재 지금 공무가 장애인 AI 컴퓨팅센터 방지선에 공약을 하셨는데 아까 정치 논리로 흘러가신다면 결국 자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좀 보여주셨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직접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좀 바로 잡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강한,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나누시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코스의 유재민 무역 도정 발전의 요거에 감사드립니다. 도의와의 그런 협치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3년 동안 도정과 도의회가 나름대로 결제와 균형이라는 부분에서 잘 하모니를 좀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은 1년 동안 추경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금 당장 연말까지 추경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와 의회와 어떻게 분담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또 이제 도정 발전에서 좀 협치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부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이견을 농민들께 드러내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이견이라는 부분이 도의회 전체 생각도 아니고요. 원래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이 정도면 양호도 아니에요. 그래서 협치관계나 아니면 의회와의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좀 아쉬운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예 없습니다. 일년도 큰 틀 속에서는 또 지금까지 3년 정도처럼 또 함께 국민들 위치에 그다음에 역할만 드는 것뿐이지 동의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의회나 집행부나 그런 측면에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가리라고 하고요. 추경 얘기가 나왔는데 추경은 사실은 재정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서 약 30조 가까이를 지금 추경을 하겠다 얘기를 하면은 또 지방비하고 이제 매칭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 재정을 매칭을 하려면 부채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빚을 지더라도 국가에서 지고 지금 지방 정부들이 어려우니까
국가 예산으로 다 해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그런 입장을 대통령 씨가 전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런데 이 관철이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지만은 그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을 하고 또 국회에서 이 부분이 동의를 얻는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서 지방교정을 배치를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는 말씀에서도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셨고 그 이후에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어떤 기능으로 키울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충남은 어떤 기능이 분배돼야 이제 해서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충남 이전이 필수적이다 생각하시는 그 공공기관도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기존 공공기관 얘기 나왔을 때 민선 7기 때도 이런 공공기관이 좀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저번 부분이 이제 주 기능이 문화체육적인 쪽이에요. 그런데 문화체육 관련해서의 그런 공공기관들인데 저는 거기다가 플러스 환경적인 기후와 관련되고 환경과 관련된 이런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좀 충남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미 저희가 어떤 기관들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미 리스트업을 해놓은 게 있어요. 리스트업을 해놓은 게 있고 두 번째는 또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과 또 몇 번씩 접촉하는 이런데 근데 전체적인 그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강하게 2차 공공기관 이전하겠다 중앙정부에서 방침을 정하면요 우리 충남으로 올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기관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근무 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 문제나 정주 여건이나 이런 문제들이 충남이 제일 낮다 선호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중앙 정부의 그런 공공기관 이전 이 결정 이 부분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사님께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자분들이고 어차피 반대하는 분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 쓸 수밖에 없던데 양면적으로 기사들 나가는 걸 얼마 전에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고 약간 유감인데요. 반대 문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론조사를 조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 여론조사는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서울 지역 되는 반경 50% 이내만 그냥 5km 이내만 왜 여론조사를 했냐? 그건 이해를 달 수는 있어요. 이해를 달 수도 청양 국민들 다 해달라 하는 부분은 이해를 달 수 있지만은 조작이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기들이 조작하죠. 저는 자부면하지 않고 꿋꿋하게 갈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러면은 13개인가 14개인가 중에서 지금 9개인가 10개인가 지금 댐을 한 걸로 이미 결정이 됐고요. 지금 우리하고 조금 화순인가 이 두 군데나 지금 찬반 다른 데는 서너 군데는 이제 반대를 하고 이웃에 또 댐들이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들은 이제 철회를 했고 그래서 저희 두 군데는
절차를 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결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확정인데 우리는 확정안이거든요. 확정안인데 그래서 지금 그런 절차들을 좀 밟고 있는데요. TF 팀도 구성을 하고 저 주민들 편의시설도 구성하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 이런 사업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 백지화한다? 이건 올바른 조건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던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저는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자원은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전력과 물입니다. 전력과 물. 얼마 전에 비가 안 왔으면요, 아마 우리 충남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물 부족 때문에 아마 식수 같은 경우도 단수하고 아마 절수하고 이런 상황이 왔을 거예요. 엊그제 우리 비가 와서 다행이죠. 이제 우리 서부 지역은 보령댐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동부 지역 같은 경우 대청댐을 먹고 있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부여 청양은 지금 대청댐에서 먹고 보령댐에서 먹고 있어요. 자기들이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데도 왜 다 지역에서 식수를 갖다 먹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이 부족한 그런 국가들, 본인들 반대론자들 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해서 물을 확보해가지고 타 지역 전열만 시킨다. 그러면 지금 청양은 지금 우리 충남의 입장에서는 충남에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청양만 좀 주는 거 없습니까? 밖에 안 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밖에 안 가는 거고요. 청양이 가지고 있는 건 청양 특장을 살리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청양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나눠 쓰는 거고요. 청양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청양은 남고 여유 있고 다른 지역으로 나눠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충남이라는 게 공동체 더 나가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서 가는 건데, 그 반대론자들 얘기는 진짜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이 자기들이 주장을 할 때 하고 틀린 그런 상황이 오면 그에 대한 책임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금 한둘이 아니죠. 과거에 그 천성사의 터널 뚫고 그럴 때 터널 뚫고 올 때 어느 스님 한 분이 도령령인가요? 그거 때문에 추정이 좀 안 된다 해가지고 한 2년 내지 3년 동안 연기하고 다른 요성으로 바꾸고 하는 텔레비전이 짓 다 있는데 도령령이 지금 더 많이 왔어요? 더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미호거라고 미호거지? 미호정.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미호정계가 있는 거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럼 기분 그 부분을 어떻게 계속 사기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같이 논의하고 뭐하고 협의하면서 가면 되는데 그저 안 돼요. 근데 여론조사한테 조작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조작한다고 그대로 그냥 받으셨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타깝더라고요. 여론조작은 어떻게 돼요? 여론조작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론조작 할 수 없죠. 그리고 요즘 여론응대했는데 20몇 프로에서 30몇 프로가 응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론조사 요즘 같은 경우 전화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4%또 농담으로 3% 4%인데 그것도 우리가 여론조사로서 활용을 하고 그걸 인정을 하는데 30몇 프로가 안 있으면 그건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대론자들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특달같이 가서 왜 당 여론조사 안 하냐고 막 터져갈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과 더 적절한 게 반대론자들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걸 그 지역에서 좌시했겠어요? 좌시하지 않죠? 상식적으로. 저는 결론은요, 또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무슨 바닷물을 물로 받고 바닷물 나오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팔고 저렇게 팔고 그게 말이 안 됩니까? 그럼 다 그렇게 하게요? 바닷물을
것보다 몇 배가 필요하니까 몇 배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워진 지금 되게 더 어려워진 부분들이 뭔지 압니까? 전기요금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 정부 내에 5년 동안 전기요금 하나도 올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한전대학 만들고 뭐하고 또 뭐 몇천억씩 써내고 뭐하고 그걸 다 한전에 부담하고 그러니까 몇 주에 이제 부채가 생기고 뭐 이런 상황을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개선으로 타개한다 해가지고 일반 가정에 전기요금 올리면 또 국민들 들불나고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지금 산업용만 한 서너 번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기요금이 뭐 100 가까이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한 달에 전기요금 몇천만 원씩 쓰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게 전기요금이 얼마나 이 제품 만들어내는 그런 비용이 또 추가되니까 경쟁력이 생기겠어요? 그럼 왜 그러실 거예요? 성전설도 안 만들고 그 다음에 5년 내내 방치시키고 그 다음에 포퓰리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탈원전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쪽 쓴다고 그래가지고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태양광 들어올 때 나갈 때 따라서 그 조절을 느끼는 거니까 뗐다 켰다 그냥 켰다 껐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비용 더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게 그 안에 들어가면요 지금 엉망이에요. 그처럼 제가 볼 때는 전력과 물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인데 전 목이 칼이 들어가더라도 내일 당장 의사를 그것 때문에 공항본다고 그러고 이거 굽힐 수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의 미래도 충분한 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댐 만들고 먹었는데 기존 규정 가지고는 390억에서 370억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요. 지금 그 부분을 시행령 좀 바꿔라 어떻게든 좀 지원을 해라. 그래서 그 시행령 바꾸고 그래가지고 지금 770억인가 이 정도를 지금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캠파를 늘렸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도 안 돼서 그거 가지고도 지역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1,000억 정도를 더 지원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시도는 지금 10개 가까이 지금 만드는데 시군하고 시도에서 또 지원하겠다는 데 한 개도 없어요. 충남만 있어요. 충남만. 그럼 같이 협의하면서 어떤 게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지역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3만도 무너지고 뭐하고 했다는데 앞으로 더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에 가봐요. 여름에 지금 비 오고 올 때는 좀 덜하지만 그 위에서 축산농가에서 같은 데서 내려오는 그런 오염물질들이 뭐니 해가지고 천이 지금 제대로 살았네요. 천이 하나 살아있어요. 천이 상대하죠. 이런 부분에 양비론적으로 그렇게 우리 기자분들께 쓰시는 것보다 크고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을 써주실 그런 입장을 언론이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제목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시켜보셨으면 좋겠다. 조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제목 같은 거는 좀 친절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작을 뭐가 합니까? 이런 세상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말씀도 하셨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는 향후 우리 충남 도민들이 50년,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 창출에도 이제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사님께서 우리 도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어떤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오늘 아울러 발표를 해주셨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5가지 그런 사항이 어떤 미래 먹거리예요. 제가 이 베벨리 메가시티 구성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여건이나 환경 이런 부분들이 좋은 지금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예산 북쪽 이쪽 우리 아산만 일대를 베벨리 메가시티로 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첨단 기술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젊은 사람들 유입시키고 이러면서 이 베벨리 메가시티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 문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이 드신 어른들만 계시고 고령화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드려야 되는데 저런 사람들 안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소득이 안 되잖아요. 다른 거 몰라도 소득이 적어도. 왜냐하면 쌀농사를 그다음에 노지제비를 몇만 불씩 해야 그나마 되는데 그걸 땅도 없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자기 아버지가 돈이 얼마지기 열대마디기 있으면 못 들어와요. 그거 가지고 소득이 안 되니까 과거에 열대마디기면요 시골에 먹고 살만 했어요. 근데 요즘 열대마디기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이나 이런 새로 그런 그 농업 기법이나 이런 걸 보면서 청년들을 미입을 시키겠다 하는 해서 미래 농촌의 미래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국가 균형 발전처럼 우리도 지금 이 산업권하고 서부권이 이제 소위 이 산업화를 오면서 이 불균형 시대가 왔잖아요. 그제 그 부여가 가지고 그 동의와의 대화를 하는데 부여가 지금 아마 6만 넘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거기가 제일 많을 때가 19만 3천이었다고. 19만 3천. 농경 사회 때니까 뜰이 넓으니까 그렇잖아요. 뜰이 넓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산업권 같은 경우, 농경지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어른들만 사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자리도 좀 없고, 그 다음에 소득도 없고, 그러고 보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천안아산 이 서부권은 수도권에 밀려오는 그런 기업들이 이러기 때문에 지금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천안아산은 오는 기업들은 어떻게 부여나 아니면 석천이나 이쪽으로 다 내몰릴 수 있어요. 못 내몰리잖아요. 부여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좀 전에 얘기한 들이잖아요. 그러면 드럼은 들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팜, 그 다음에 이런 그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촌, 두 번째로는 그쪽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백제 역사의 고도 아니에요? 그 백제의 역사의 고도인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면 옛날 백제 역사의 그 천몇백 명 전에 그런 그 느낌 냄새 나요? 하나 나잖아요. 그 무슨 백제 역사의 고대 박물관가요? 그러니까 좀 백제 고대 분이 좀 많지. 그 지가 한옥국에 한 1300개 정도 한옥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런 이 고등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고 관광객들이 또 와서 1박 2박 머물 수 있는 체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쪽에 태안이나 아니면 보령이나 이런 데는 해양 쪽으로 가는 각 지역마다 특장이 있고 특색이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가야 된다. 또 하나는 이건 직접적으로 사업과 직결되지 않지만 또 근본적으로 또 사업과 직결되는 지금 우리 국가의 현안 문제가 있는 저출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하겠다 하는 그 5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탄소 중립에 특별적으로 선포를 해서 탄소 중립에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탄소 중립을 정책적으로 붙이자. 그리고 함께 가면서 할수 있게 5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질문이 이제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구하고 그다음에 디테일한 세부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50년, 100년 또 청년 50년, 100년 좀 미래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역 주변 KTX 주변에 이민청이라든지 역세권 아래는 직접 필요라든지 진행한다는 얘기는 많지만 사실은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되는 대략적으로 진행이 좀 활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R&D 직접 지구 그 문제는 거기는 이미 지난번에 산업은행하고도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벤처 스타트업이었던 그 루시아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산업은행 회장이 와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지금 R&D 이것저것 R&D 직접 지구를 지금 하나하나 요소들 집어넣고 있어요. 집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민청 문제는
하는 그런 그 계획들이 있었는데 최종 지금 국가에서 확정이 안 된 그런 확실하게 안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민청 문제는 지금 뭐 인천에서도 뭐 대립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뭐 그런 부분을 끝까지 공모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경쟁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으셨고요. 오늘도 지금 충남 금산에서는 그 대전 충남 행정통합 설명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 그 민주당 그 대전 충남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 의원들이 다수인데 그 의원들 제가 지금 취재를 몇 번 해보고 해봤더니 그쪽에서는 말씀하는 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입법사항이라는 거죠. 대전 충남 특별시 만드는 게 입법사항이고 그런데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뭐 논의가 거의 없었다. 특히 대전은 뭐 전혀 없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는데 그리고 이제 충청권 그 메가시티에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으세요.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런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정권까지 교체가 돼서 사실 이 대전 충남특별시 추진이 지금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뭐 여론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 좀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기자분 본인이 생각할 때 어때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 제가 민주당 의원들 제가 서울에서 한번 저녁 먹으면서 좀 그 설명을 했었고요. 뭐 민주당 의원들한테 뭐 매일 가서 뭐 매일 보고를 해야 됩니까? 다양한 뭐 설명 한번 했으면 본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문제는요, 저는 대전 충남뿐만 아니라 세종하고 그 다음에 이 충북까지 충청권이 하나 되고 호남이 하나 되고 영남도 부울기역 하나, 그 다음에 대구경도, 그 다음에 서울기역이 그러고 난 다음에 제주도나 강원도나 특별경도에서 좀 많이 가고 나머지 저는 그래서 5, 6개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이 광역 이 자치 쪽 저는 가야 된다고 이렇게 봐요. 지금도 인원이 우리는 560만 정도 되거든요. 560만 정도 되면 저기 덴마크나 이 정도 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다 500만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돼야 지금도 지방 정부로서의 역할한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어떤 외교 안보 국방이나 아니면 통상이나 그리고 저기 각 지방 정부 간의 갈등 줄이라는 거라든가 이런 기능만 가지고 된다 이렇게 봐요. 또 그렇게 가야지. 쉽게 얘기해서 대전도 기업 유치하려고 그러고 세종도 기업 유치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충북도 기업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 제조업 이 기업 유치들은 대전하고 세종하고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바로 이곳에 저기 공주에 있고 논산에 있고 이쪽 주변에 있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서 출퇴근도 하고 그다음에 이러는 거지. 비좁은 저기 도시에 그래서 산업단지를 지어놓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기업 유치하고 다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작은 그렇게 이걸 통째로 하나로 모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 안 할까요? 저는 죽어도 이게 220만 도시하다 보니까 이거 어디 어린애 소꿉놀이하는 것 같아요. 바쁜 것 되게 바쁘지. 그리고 내가 이건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은 딱 하고 싶어도 이거 좀 걸리는 경우가 많고 지방 분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쉽게 300억 이상을 건물 짓는 것은 중투니 뭐니 해가지고 몇 개월 걸리고 서울에서 행안부에서 조그마한 무슨 복지 사업 같은 거 오면 보건복지부에서 몇억 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해라 마라 틀고 또 농림부에서 우리가 필요하면은 농지를 줄 수도 있고 그다음 기업도 줄 수 있고 한데 지네들이 뭐라 하고 편집 당하잖아. 또 환경부 공강위원 환경청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니들 뭐 앉아가지고 원장 들은 것처럼 뭐콩 나와라 팥 나와라 뭐 그러잖아. 이게 몇몇십 건이잖아. 근데 건강유업 환경청 같은 경우도 우리 그러면 이게 합쳐지게 되면은 우리 통해 산업을 들어오고 또 뭐 농지전용 같은 경우 이런 규제 같은 거 다 풀리는 거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그렇게 돼야 저희들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래 제대로 뭔가 충남 도에 발전을 해서 지금은 어디고 배급받지 받잖아요. 중앙정부에 배급받다. 여기서 무슨 지방에 좀 부드러워진 지방의 정치적 필요가 있냐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합쳐야 되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합쳐야 되는 이유가 많은데요. 근데 대전하고 충남이 합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 대전시장이나 충남도지사가 하고 싶다 되겠어요? 도민들과 시민들이 그래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야지. 도민하고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가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도민과 시민들이 결정하는데 야 도지사하고 시장 니들이 왜 결정하냐고 니들이 왜 추진하냐고 그랬대. 추진은 저희 도지사하고 시장이 하더라도 도민들 합의하에요. 도민들이 동의해 당연히 그래서 도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니들 누구든지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벌써 결정을 하는데 제안이지. 니들이 주도하냐 왜? 그렇게 얘기해요.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도민들하고 시민들의 그 의견이 먼저 수립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민하고 이제 시민들의 그런 그런 의견을 반영돼서 또 의회들이 이런 거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다 하는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거기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도민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도민들의 그런 참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하고 시장이 하는 거고 도의회하고 시의회가 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은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협의를 해서 좀 전에 얘기한 건강유업 환경청도 우리 산하고 넣고 그다음에 농지전용이 이런 것도 우리가 대판 이렇게 시키고 또 경찰 지방경찰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하는데 그건 다 나눴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받고 여러 가지 지금 200몇 개의 그런 이 협의 내용이 200몇 개죠? 255개의 내용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일부터 지금처럼 지지마 도전하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끝나야 돼요. 협의가. 그 지금 이제 행안부 장관이 이제 임명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된다면 이제 협의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뒷받침을 해주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특별법이 통과돼야죠. 그때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300명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 민주당 의원, 충청도 의원들이 결정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국회의원들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도 하고 또 필요하고 도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 법이 통과되게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나도 국회의원 오래 해봤지만 뒷전에 앉아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말하잖아. 그리고 뭐 협의를 아니 도민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한테도 이미 한번 만나가지고 이게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생각 이런 걸 가지고 한 거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 본인들도 거기서 또 조언도 했어요. 지금 도지사나 아니면 도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큰 틀 속에서는 맞는 얘기 물어보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뭐가 이득이 되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더 찬성하고 더 관심 가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라. 일일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 노력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전에 금사라고 했지만 시국의 시군 다 막 공천회를 가리려고 그래요.
구청이. 그럼 지난번에도 그 이 대전방송국에서 그 이렇게 나왔지만은 거기에서 또 어디서 뭐 했는데 50%가 훨씬 더 50, 한 60%. 54점. 그건 다 합쳐서 충남 같은 경우 57% 정도, 이 정도 이 찬성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 같은 거 갖고 하면서 다시 인식 파악 좀 하고요. 그다음에 추이도 보고 또 중앙정부하고 또 협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국회 특별법 제출해서 국회의원들하고도 또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다음에 추천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30몇 년 정도만 헤어져 있었지 또 대전이 충분했잖아요. 하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따로따로 있었다가 따로따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치면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지난 26일 5,400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스마트폰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에코그리드 당진의 페어트리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첫 사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히 설명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그리드는 그날 협약식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 에코그리드는요 대한제강이 그 YK라고 하나? YK스틸. 네, 그 대한제강에서 이제 YK스틸 이수를 해서 성문단지에 YK스틸, 성문단지에 있는 YK스틸을 인수를 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폐열, 그다음에 그 에너지 쓰지 않은 일부 자녀 에너지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은 스마트팜 겨울 되면은 이제 소위 등유나 이런 부분들 빼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시설들을 조르잖아요. 여름 같은 때는 또 날씨를 좀 기온을 내려줘야 되니까 온도를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냉각기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냉풍 그런 시설 돌려가지고 이제 낮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시설들 기능들을 들어가는 그 비용 한 65%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그 YK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런 배출되는 그런 폐열들을 갖고 활용을 한 스마트팜입니다. 근데 이제 1차로 36만 평을 하고 2차로 33만 평하고 지금 그래서 70만 평이 고평대 6단계 36만 평하고요. 70만 평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서도 최대 그런 스마트팜이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지금 최대 규모입니다. 그때 작년에 자기네들 앞으로 미래는 농업밖에 없는데 우리가 제강을 철을 만들어내지만은 사실은 앞으로 미래는 농업이다. 철과도 농업은 연관됐다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부산에서 그런 생각까지 한 3,000평 정도를 스마트팜 운영을 해서 검증된 그런 기술들을 갖고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1년 전에 했는데요. 마침 이제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지역 활성화 펀드도 활용하고 본인들이 또 해서 거기가 추진적이지만 SPC를 구성을 해서 이제 가는데요. 이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대기업들한테 농업 농촌을 개방하면 5년 내지 10년이면 농업 농촌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농업 농촌의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시스템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대기업들한테 개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스마트팜 이 부분은 대기업들하고 같이 공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70만 평 하면은 거기서 거의 한
이 4만 표 이 정도만 자기들이 지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청년들한테 임대를 하고 또 청년들한테 분양을 하고 한 시스템으로 가서 청년들을 유입시켜서 청년들이 이 스마트팜 농장을 운영을 하고 거기서 나는 생산 이런 부분은 여기 대한제약이 그런 그 농업 그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해서 유통구조를 같이 하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시군에 10만 평 이상 정도 되면 그런 식품회사 같은 부분들이 하게 된다고 그러면 유통문제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통문제 이런 건 앵커 기업으로 한 2만 평 정도 주고 한 8만 평 정도 한 1000평 정도씩 7, 80명 그 청년분들을 투입시키다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앵커하고 그다음에 청년분들하고 쪼매가지고 그게 같이 유통까지 같이 함께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코그리드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사실은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뭐고 한데 마침 지역 활성화 펀드 지역 지역 활성화 펀드에서 펀드 이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또 그 땅이 노후촌 땅이잖아요. 성능 간척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후촌 공사하고 농림부에서도 땅에 그런 애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잘 풀리고 그래서 좀 그렇게 진행이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남았으니까 우리 기자분들께 좀 잘 좀 보시고 그러면서 지금 3년을 좀 제대로 평가하시고 또 1년 남은 이런 부분들도 좀 방향 제시를 좀 해주시고요. 좀 함께 제가 3년 동안 왔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자분들께서 이 기사로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 속에서 기사로서 또 좋은 제안을 해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년 정도 남으니까 내년 선거에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그런 물어보는 게 많고 또 앞으로 또 다음 선거를 위해서 도정 방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외부에서 전화로 주어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한편은 고맙지만 한편은 지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주어진 기한 동안 뜨겁고 기한 동안 친구가 있는데 다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선거라는 것은 처음 나올 때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자기의 장점을 남들한테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알아가는 거 그렇게 하잖아요. 또 선거를 통해서도 하고 근데 저는 이미 그 사람 좀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다음에 나간다고 그러면 4년 동안 잘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평가를 받고 심판받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을 통해서 심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